그 임업 경영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1차 필기를 합격하면 2차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1차보다 2차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배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는 써야 되거든요. 주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젊은 친구는 그래도 암기하면 머릿속에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외우고 또 술 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2차가 좀 더 어려운데 2차에서 요 경영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조림학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비중이 없고, 그러니까 조림학은 사실은 필기만 어느 정도 한 50점 이상만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뭐 조림학을 여러분들이 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조림학은 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조림학은 고득점보다는 한 50점에서 60점 사이에 맞춘다 공부하시면 되고, 이 임업 경영학 같은 경우는 2차에서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필기 공부할 때부터 임업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2차에 한 번에 이렇게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이 임업 경영학하고 임도공학 요 두 가지에서 굉장히 비중이 많거든요. 2차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할 때부터 아예 시간을 이 임도공학, 임업경영학, 요 사방공학에 좀 더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게 2차까지 공부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이제 계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계산 문제. 뒤에 가면 이제 계산 문제가 있겠지만, 필기에서는 사실 계산 문제는 그렇게 비중은 없습니다. 근데 2차에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를 풀으셔야 되거든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공식을 안 외우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1차 필기에서 공부할 때부터 계산 문제를 조금씩 익히시는 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아예 포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공식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드릴게요. 먼저 임업경영학 1과부터 보시면 산림경영 일반입니다. 먼저 산림경영의 뜻과 산림경영의 주체. 먼저 산림경영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임산물을 생산하는 조직과 활동에다 밑줄을 쳐주시고, 이게 산림경영이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다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산림경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하게. 왜 그러냐면 산림이란 것은 한번 벌채를 하면 다시 조림을 하고 나무가 자라는 데까지 1, 2년이 걸린 게 아니라 이 수십 년, 4,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벌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산림 생태계도 파괴되면서 동시에 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 자원의 장기적인 유지, 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 소유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의 주체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국유림은 국가소유 산림, 공유림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사유림은 개인의 산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림의 종류는 크게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이 있습니다. 이 요존 국유림은 뭐냐면 임업기술개발이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이나 아니면 사적, 성지, 기념물, 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 보전 및 상수원 보호 등 이 공익상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국유림을 요존 국유림으로서 뭐예요? 대부, 매각, 교환, 양요 또는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 국유림이 요존 국유림입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요존 국유림은 뭐 대여도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는 게 이 불요존 국유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유림.
공유림에서는 이 모범적인 살림 경영을 실시하여 요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사유림 경영의 시범, 그 다음에 공공복리 정진, 지방재정 수입의 확보, 요 세 가지에다가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 공유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경영의 시범, 공공복리 정진, 지방재정 수입의 확보. 그 다음에 이 공유림에다가 7.6% 있죠.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국유림은 지금 없는데 이 국유림에다가는 69% 좀 적어주세요. 이 국유림은 69%. 예, 잘못됐네요. 국유림이 69%가 아니라 이 사유림이 69%. 공유림이 7.6%. 나머지가 국유림인데 한 23%나 뭐 24% 정도 되거든요. 그 퍼센트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유림은 이제 개인의 소유한 살림이 사유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69%. 거의 대부분 개인의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 규모에 따른 사유림 분류,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농가임업, 부업적 임업, 겸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이 있습니다. 요 헥타르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농가임업은 5헥타르 미만, 부업적 임업은 5에서 30, 겸업적 임업은 30에서 100, 100헥타르 이상은 주업적 임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농가임업은 말 그대로 목재를 생산해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조상의 묘를 모시기 위해서 산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조상의 묘를 묘신다거나 아니면 농용재, 가끔 이제 소경목을 벌채해서 농용재를 얻기 위해서 살림을 경영하는 것이 농가임업이 되겠고, 부업적 임업은 농업과 더불어 부업으로 이제 살림을 경영하는 것이 부업적 임업. 이 겸업적 임업도 이 부업적 임업하고 의미는 좀 똑같습니다. 대신에 틀린 점은 면적이 훨씬 더 넓죠. 30에서 100헥타르. 그리고 규모도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나 축산업 등 1차 산업과 같은 비중으로 살림을 겸업으로 하는 것이 겸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은 이 살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 주업적 임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농가임업, 그 다음에 부업적 임업, 겸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 면적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림 경영의 기술적인 특성, 요거는 좀 별표를 해 주십시오. 요 문제는 이제 그 필답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필기 공부할 때 한 4가지 정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산기간이 장기간이다. 살림은 재생산 가능 자원이다. 자연 조건에 지배되는 정도가 크다. 수확 결정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수목은 기후나 지력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 수목은 생리기관이 튼튼하여 이를 보호 무육하는 데 노력이 적게 든다. 임업에서는 이론적 또는 생장에 의한 생산량과 현실적 또는 벌채에 의한 생산량의 구별이 있다. 다 외우실 필요 없고 한 4가지 정도만 일단 필답에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기에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밑에 참고사항이 있는데 보시면 이 살림 경영을 기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요 수목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 기술적 특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수목의 특징. 보시면 생산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장기간이고. 그 다음에 재생산 가능 자원이다. 나무를 벌채해도 맹화 같은 건 어때요?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 조건에 지배되는 정도도 크고, 그 다음에 수확 결정 시기가 확실하지 않다. 뭐 벼농사 같은 경우는 1년에 가을에 정확하게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살림 같은 경우는 어떤 땅이 좋고 나쁨, 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나무가 잘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 시기도 확실하지 않고, 또 지력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 무슨 말이냐면 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생리기간이 튼튼해서 이를 보호 무육하는 데 노력이 적게 된다. 요 한 1번에서 5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특성에 대한 발전 및 개선책,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특성도 요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필답에서 잘 나오고 필기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특성은 경제가 지금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뒤에 보시면 참고사항 보시면 이 산림 경영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발생하기 위한 수목과 산림 사업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림 사업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한 나무와 이 산림 사업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 이 경제적인 특성. 먼저 1번 읽어보시면 임산물은 무게와 부피가 큰 재화이다. 2번 자본의 수가 장기성이다. 임업에서는 자본과 최종 생산물인 수확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산림 경영은 대규모 경영에 적합하다. 임업에서는 육성적 임업이 있고 채취적 임업이 있다. 육성적 임업은 자본을 들여 모목을 심고 가꾸어서 벌채 수확하는 것을 말하고, 채취적 임업은 천연적으로 자란 나무를 벌채 수확하는 것을 말한다. 임업노동은 계절적인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다. 임업 생산 과정은 극히 조방적이다. 그 다음에 공공적인 이익이 크다. 전부 경제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그 무게와 부피가 큰 재화이기 때문에 임업에서는 그 운반비가 50% 이상을 차지해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도가 좀 건설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자본의 수가 장기성이다. 나무를 심고 다 커서 판매하는 까지 돈이 순환이 잘 안 되죠. 장기적이고. 임업에서는 자본과 최종 생산물인 수확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임업에서는 그 나무가 결국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 자본이 최종 생산물, 수확물 구분되어 있지 않고 결국 나무가 돈이다. 결국 하나다 이거죠. 우리가 일본 그 공장에서는 돈이 있고 그 돈으로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임업 경영은 그게 뭐 자본이 돈이다, 나무다. 지금 이걸 의미하고, 산림 경영은 대규모 경영에 적합하다. 뭐 조그만 산 가지고 어떻게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육성적 임업과 채취적 임업이 있다. 이 육성적 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벌채하는 게 육성적 임업이고 기른다 이겁니다. 채취적 임업은 이미 다 자란 나무가 있어요. 천연임 중에. 그거를 이제 벌채만 해서 수확하는 게 채취적 임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절적인 제약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일할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조금 힘들죠. 눈 때문에. 그 다음 임업 생산 과정은 극히 조방적이다. 이 조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집약적이란 말하고 반대되는 개념인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땅덩이는 떡인데 그 투입 노동량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집약적으로. 근데 임업에서는 땅덩이는 굉장히 넓지만 실질적으로 그 벌채하는 인부는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조방적이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업은 공공적인 이익이 크다. 그러죠. 산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질, 물도 정화해주고 깨끗한 공기도 주고 여러 가지 뭐 휴식처도 주죠. 그래서 함부로 뭐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경제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여러분들이 4가지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적 특성에 대한 발전 개선책도 그냥 여러분들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 경영의 생산 요소, 별표 줘주십시오. 3가지. 노동, 토지, 자본, 요 3가지.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산림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산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뭐냐. 땅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자본.
먼저 노동부터 보시면 임업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 면적당 노동은 농업에 비해 적으므로 산림이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노동 기회를 많이 주지 못한다. 임업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인 반면에 노동 조방적인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다. 이 부분에 위치를 쳐주십시오. 자본 집약적인 산업, 그 다음에 노동 조방적인 산업. 아까 설명드렸지만 노동이 조방적이다. 땅덩이는 넓은데 투입되는 노동은 적다 이거예요. 반대로 농사는 땅덩이는 적은데 노동 집약적인 농사는, 반대로 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 산을 굉장히 몇 헥타를 10헥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편백나무 40년생이 엄청 많다 해보세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다 이겁니다. 돈이 많다 이거죠. 예를 들면 같은 면적이라 하지만 그 농사하고는 비교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업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 그 다음에 노동은 조방적인 산업이다. 근데 농업 노동력을 벌채나 운반에 이용하려면 별도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농사는 그냥 아무나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임업에서는 거의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 영림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영림단의 60% 이상이 기능 2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림 기능사를 따거나 아니면 그 진안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60% 이상이 훈련을 받아야 벌채나 운반에 할 수 있다는 것. 산림노동 능률 향상 방안, 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제가 밑줄 철학한 것도 있고 별표하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표하라는 것은 필답에도 자주 나오는 거고, 이제 밑줄 철하는 것은 이제 필기에도 나오는 문제. 물론 이제 별표 철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필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 철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림노동 능률 향상 방안 8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기구의 개량, 작업의 공동화, 종사자 숙소 운영, 휴양 의료시설의 구비, 작업의 능률화, 노동 배분의 합리화, 작업로 설치, 산림 작업단 구성.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림 노동이 좀 더 능률이 향상돼서 일을 잘하겠죠. 아무래도 좀 산림 노동이 위험하죠. 기계톱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3D 업종에 속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 좀 더 능률이 향상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지의 특성. 임지는 이제 산에 있는 임지입니다. 임지는 노동에 비해 인간의 노동이 극히 적게 가해지며 집약적인 작업이 어렵고, 임지는 산림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임지 자체가 노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임지 자체가 노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가 산에 가서 일을 하지만 산에 가서 씨름하고 하는 것은 나무하고 이렇게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지는 이 노동의 대상이 아니면 이 노동이 성립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것은 그 나무하고 이렇게 가지치기하고 짜러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지는 일반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산악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면적이 광활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력이 농업에 비해 낮다. 임지는 수직적인 분포에 따라 생육 환경이 크게 다르므로 여러 종류의 임목이 자라고, 임지는 한랭한 곳이 많아 임업 이외의 다른 사업에는 적당하지 않다. 임지는 매매가 잘 되지 않는 고정 자본이므로 자본의 회수가 어렵고, 임지는 소모되지 않으므로 유지비가 적게 든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인데, 요게 이제 시험에 좀 그래도 제일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아까 생산 요소가 노동, 토지, 자본이죠. 이제 자본. 먼저 자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고정 자본제하고 유동 자본제 두 가지 좀 별표를 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이제 필기에서는 구분하는 내용을 많이 나오고 필답에서는 적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자본제하고 고정자본제를 적으라고 하는데, 먼저 유동자본제 있으면 유동자본제의 내용은 뭐 종자, 비료, 묘목, 정지, 식재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동자본제하고 이 고정자본제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이 고정자본제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이건 아마 교재에 없을 건데, 이 고정자본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기계 등을 샀어요. 그러면 이게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정자본제는 한 번 쓰면 없어진 게 아니라 일회의 생산 과정에서 그 사용 가치가 기능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또는 몇십 차례의 생산 과정에서 고정적 기능을 한 다음에 그 구성에 한계가 있을 때 비로소 기능을 잃게 된다. 우리가 건물을 사더라도 어떻게 돼요?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기계도 마찬가지,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유동자본제라는 것은 종자나 비료 같은 걸 한번 쓰면 없어져 버려요. 감독자의 급료도 주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임지, 건물, 벌목기구, 기계는 계속해서 쓰면서 감가상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임도, 차도, 차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필기에서는 이 고정자본제와 유동자본제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나 하천 이런 부분들이 고정자본제가 되겠고, 나머지 뭐 수선비, 공과자피, 풀베개, 식재, 정지, 비료, 묘목, 종자는 유동자본제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목축척. 이 임목축척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의 축척을 이제 임목축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제 중 산림 경영의 기본이 되는 것은 노동 대상인 임목이며, 임목을 계속해서 목재를 생산하는 자본으로 볼 때는 임목축척이라 한다. 그 다음에 2번에다가 좀 밑줄을 그으십시오. 임목축척은 임목이 벌채되기 전에는 뭐다? 고정자본제로, 벌채된 후에는 유동자본제로 취급한다는 것. 나무가 벌채되기 전에는 고정자본제, 벌채가 된 후에는 유동자본제. 요겐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 임목축척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점점 커가므로 벌기령이 긴 살림에 있어서는 임목축척이 차지하는 자본액이 거대하게 되며 축척하는 살림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수가 많다. 따라서 임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나무가 연령이 많이 되면 될수록 돈이 더 많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본집약적인 산업, 노동력에 비해 대량의 자본, 설비를 사용하는 산업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장비도. 이 자본장비도는 보시면 총 자본을 종사하는 사람 수로 나눈 값,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게 자본장비도. 총 자본은 아까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 있죠. 요거를 이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 수로 나눈 것이 자본장비도 이거죠. K 총 자본을 N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 수로 나눈 것이 자본장비도. 2번 보시면 이 자본액 중에서 이 유동자본을 빼고 이 고정자산을 종사자 수로 나눈 게 기본장비도. 요것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러니까 자본장비도하고 기본장비도. 기본장비도는 뭐예요? 고정자산만을 나눈다. 그 다음에 경영수단과 경영형태에서 이 산림의 임령구조 있죠. 요 그래프에다가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별표. 보시면 가로가 임령이고 세로가 면적이죠. 그러면 가로는 지금 임령이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면적은 적어요. 이건 뭐겠어요? 유령님이 지금 어릴 때는 굉장히 많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적어져. 이게 유령님이고, 반대로 C는 유령님은 적고 임령이 많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성숙님. B는 이제 뭐 장령님. D는 뭐예요?
유령님, 성숙님, 장령님이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살림. 유령님, 장령님, 성숙님이 혼재한 살림. 우리나라 살림은 A형입니다. A형. 적어주십시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의 형태는 지금 A형 살림 구조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나무가 많기 때문에 투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되진 않죠. 수입은 적고. 반대로 C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숙림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수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무를 벌채해서 팔면. 그러나 계속적인 수입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B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성숙시키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벌채해서.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많은 수입이 기대된다. 근데 D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보속적인 수입이 가능한 이상적인 살림의 임용구도.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D형 같은 경우는 지금 유령님, 장령님, 성숙님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재를 생산하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입이 가능한 이상적인 살림 구조. 요걸 이제 용어로 법정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법정림. 살림 구조와 살림 경영. 우리나라 살림은 대부분 A형. 밑줄 그어주시고, 임업 경영으로만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에 다변화를 줘야 된다. 그 다음 살림에 대한 투입과 산출을 좌우하는 살림 구성의 기본은 살림 면적과 임령이다. 요 두 가지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살림 면적과 임령. 그 다음에 수종 선택 시 주의사항. 먼저 수종 선택을 하려면 향토 수종. 향토 수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그 수종 중에서 이 주요 수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수종을 한 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조림 기술과 임지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림 경영의 방법에서 먼저 면적이 작을 때는 간단 작업을 밑줄을 쳐주시고, 클 때는 보속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면적을 잡을 때는 간단하게 나무를 심어서 빨리빨리 팔 수 있도록 하지만 굉장히 면적이 클 때는 계속적인 수입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보속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상태도 마찬가지로 재정 상태가 어려울 때는 유실수와 속성수. 유실수는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유실수나 속성수, 빨리 자란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나무를 심어서 이 재정 상태를 빨리 극복하고, 재정이 좋을 때는 장기수, 늦게까지 자란 나무를 심어서 벌기령을 길게 한다. 그 다음에 경영기술이 부족할 때는 조방적인 경영. 그 다음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간단 작업을 적용하고, 경영 목적이 연료나 농용재 생산이면 여러 수종을 선택하여 벌기령을 짧게 하고, 원료재 생산이면 한 가지 수종을 밀식하여 모두 배기 작업을 한다. 용재를 생산할 때는 택벌 작업을 하고, 공익 증대가 목적이면 벌기령을 길게 하고, 택벌하며 침 화렵수를 혼식한다. 또 마찬가지로 이 연료나 농용재를 생산하면 벌기령을 짧게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 벌기령이 뭐냐면 그 나무가 빨리 자란 나무가 있고 늦게 자란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벌기령은 벌채할 때까지 적정한 수준으로 자라는 그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나무의 벌기령은 50년입니다. 50년 정도 자라면 다 자라. 그래서 벌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나무류 같은 경우는 참나무가 몇 년이죠? 참나무가 50년. 참나무가 몇 년이지? 50년일 게 50년. 그 다음에 리기다 소나무는 25년입니다. 그래서 25년 자라면 성숙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기령이에요. 그래서 이 연료나 농용재 생산하면
벌기령을 길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벌기령을 짧게 해서 원료재 생산이면 한 가지 수종을 밀식해서 모두배기 작업을 한다. 용재를 생산하려면 택벌 작업을 하고 공익 증대가 목적이면 벌기령을 길게 한다. 그리고 침 화렵수를 혼식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살림 경영 방법은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살림 경영의 형태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주업적 살림 경영. 요 밑줄을 그어주시고, 두 번째로 부차적 살림 경영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종속적 살림 경영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살림의 경영 형태. 이 주업적 살림 경영은 말 그대로 살림을 주업으로 한다 이겁니다. 주업. 그래서 판매 수입, 노력, 자금 투입 면에서 개별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영되는 형태이다. 즉 살림 부분이 생산 경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독립된 경영 조직을 가지고 살림을 경영하는 살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업적 살림 경영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주업적 살림 경영 형태는 국유림, 공유림, 회사림, 정교대다님, 독림가 등이 있겠습니다. 이 주업적 살림 경영의 전제 조건은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밑줄을 쳐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림은 가능한 집단화되어야 한다. 매년 큰 차이가 없는 인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살림 구조여야 한다. 살림관리 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 생산 과정을 분석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경영순환의 합리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주업으로 살림을 하려면 집단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년 큰 차이가 없는 인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살림 구조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유령님, 성숙님, 장령님이 동일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 살림관리 조직이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 과정을 분석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경영순환의 합리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 주업적 살림 경영의 형태는 나무를 심습니다. 육림, 길러요. 그리고 벌채에서 원료 목재를 공급할 수도 있고, 나무를 심고 육림에서 그 기른 나무를 팔 수도 있고, 식재 육림에서 벌채에서 원목을 매각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차적 살림 경영. 이 부차적 살림 경영은 살림을 부차적으로 경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차적 살림 경영은 다른 주업적인 생산 경영을 하면서 이 생산 경영에 따르는 토지, 자금 등 생산 요소의 유효화를 막고 이용률을 높여 경영 전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임업을 부업 또는 겸업으로 경영하는 형태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그 사유림의 경영 형태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그 농가 임업, 그 다음에 부업적 임업, 그 다음에 겸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살림의 경영 형태, 사유림의 어떤 분류가 아니라 경영 형태가 주업적, 그 다음에 부차적, 세 번째로 종속적. 이 종속적 살림 경영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살림 경영이 종속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농업 종속적 살림 경영이 있는데, 이 농업 종속적 살림 경영은 뭐냐? 농가에서 영농형 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살림을 경영한다거나 표고 재배업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버섯나무를 생산하는 살림 경영. 규모가 작고 경영 주체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표고 재배업자는 그 표고 버섯을 생산하려면 그 표고 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고 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가꾼다. 그러니까 이 종속이 되지 않습니까? 표고 버섯이나. 그래서 이게 농업 종속적 살림 경영이고, 이 공업 종속적 살림 경영도 마찬가지로 이 제지회사가
펄프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지회사가 이 펄프 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산림을 경영하는 것이 공업 종속적 산림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업적 산림 경영. 두 번째가 부차적 산림 경영. 세 번째가 종속적 산림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조직상의 유의점. 경영 조직상의 유의점, 먼저 자연 환경이 있는데, 먼저 자연적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경영 조직을 갖춰야 되고, 시장성, 장기적인 면에서 임산물의 소비와 가격을 전망해야 되고, 집약성, 노동 집약적 경영과 자본 집약적 경영에서 임지 조건, 수종, 재정성에 따라 선택해야 되고, 시간성, 생산 기간에 따라 속성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실수를 할 것인가, 장기수를 선택할 것을 고려해야 되고, 거리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임목의 이동성을 고려하고, 가격의 안정성, 생장 기간이 긴 임목의 가격을 추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우나 최근 연도의 가격을 조사하여 유리한 가격을 선택한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계획과 산림경영조직. 요 지금 그림이 있습니까? 요 좀 별표를 쳐주시겠습니까? 저게 중요한데, 이 산림계획은 첫 번째로 크게 산림기본계획이 있어요. 산림기본계획.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산림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예요? 산림청장. 대상은 전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산림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산림계획을 누가 수립하냐. 국유림은 지방산림청장, 공사유림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국유림에서 국유림 종합계획은 국유림 관리소장,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국유림 경영계획은 지방산림청장, 그 다음에 산림경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산림소유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립 주체, 누가 이거를 계획하냐, 이게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본계획부터 보면, 아까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자는 산림청장이고, 우리나라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산림청장은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산림 기본계획의 내용, 이것도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이제 2차에서 좀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산림 기본계획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한번 A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림 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산림의 재해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에 관한 사항, 산림의 이용 구분 및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임도 산림 경영 기반 조성 및 산림 통합 관리 권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요게 이제 적으라는 내용이 필답에서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산림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6.25 때 산림이 황폐화됐는데 나무를 지금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은 지 몇 년 정도 지났어요? 한 6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성숙했어요. 그럼 이때 감벌을 어느 정도 안 해주면 이렇게 잎목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숯가꾸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산림 자원의 조성 육성, 그리고 거의 그때 그 리기다 소나무, 사방수종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종갱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살림 시책,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시책을 하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 살림의 보존 보호. 최근에 지금 그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그 제주도는 지금 소나무 80% 이상이 지금 전멸됐거든요. 경상도. 그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원도 소나무 밭이 지금 쑥대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일본은 이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그 소나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좀 남부지방만 보호해서 겨우 살아났고 아예 소나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공익기능, 살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자원이나 그 다음에 공기 같은 거, 공익기능이나 휴양자원, 살림 재예방. 최근에 지금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이상기후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명피해까지, 우면산 산사태를 통해서 인명피해까지 났기 때문에 이 산지재 예방. 그 다음에 또 임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지금 임업이 거의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수출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무가 어느 정도 벌기령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 국산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뭐 임도. 그러려면 임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본 계획의 내용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대로 뭐 토시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 큰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외우시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살림 기본 계획은 10년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10년마다 수립되고 최근에 이제 기본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5차로. 그 다음에 지역 살림 계획 1번 수립자요. 밑줄을 쳐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이분들이 이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역단체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선거할 때. 이 광역단체장이 지역산림계획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신에 이 지방산림청장까지. 이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 밑에 지방산림청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산림청장까지 이 지역산림계획의 수립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산림경영계획은 수립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산림소유자였거든요. 그 내용.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간의 경영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 국유림, 그 우리나라 전체 산림은 산림 기본 계획이고, 수립자가 누구였습니까? 산림청장. 기간은 10년이고, 지역 산림 계획은 수립자가 지방산림청장,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산림경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산림소유주.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도 지방자치단체장, 군수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 순으로 가시면 돼요. 군수, 광역단체장, 산림청장, 요 순으로. 기간은 무조건 다 1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산림경영. 이 복합산림경영은 이 산림사업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혼농임업이죠. 혼농임업. 혼농임업은 뭐냐? 임지의 일부 또는 수목사에 있는 임지를 이용하여 목초나 투경작물, 약초나 인삼, 산채, 산나물을 재배하는 게 혼농임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목임업은 그 산림 내 그 잎목이 무성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풀들이 있잖아요. 그 풀들에다가 방목해서 가축을 기르는 게 혼목임업. 양봉임업은 이제 벌을 재배하는 거죠. 부산물은 버섯이나 산채, 수액, 수피 등 산림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이제 채취해서 파는 게 부산물 임업이고, 수혜적 임업은 간벌한 임목을 대묘로 굴착하거나 도시의 환경 미화목으로
이용하거나 꽃나무 기타 관상수를 생산하는 중간 수입을 올리는 형태의 임업. 그러니까 산림에서 감벌한 나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예요? 환경 미화목이나 관상수를 생산해서 중간 수입을 내는 것. 관광임업은 산림 내 휴양시설 등의 관광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수입을 올리는 형태.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제목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혼농, 혼목, 양봉, 부산물, 수혜적, 관광임업. 다 여러분들 좀 밑줄을 그어주시고 내용은 한두 번 읽어보시면 아마 매치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의 형태. 협업의 형태는 공동작업, 공동이용, 공동관리, 협업 경영이 있습니다. 공동작업 읽어보시겠습니다. 노동력이 부족에 의한 농기계 작업 등을 공동작업이 이루어진다. 공동이용은 개벌 경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기계, 기구 등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관리 소홀한 문제점이 있고, 공동관리는 경영자가 충분한 경영 기술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조직의 힘을 빌려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보통 이 공동관리는 우리가 산림 소유주가 이 산림조합에다가 뭐 위탁 경영을 보통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나면 몇 프로 이렇게 주고 가져가는 거, 이게 공동관리. 협업 경영은 균등 출자, 균등 출력 및 균등 분배를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요소의 결합체를 이루어진다. 협업 경영. 그래서 뭐 협업 경영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 협업, 완전 협업, 부분 협업. 이제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 소유 협업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소유권과 경영권을 협업 조직에 이용하여 그 가치에 해당하는 지분권을 할당받아 공동 경영을 하고 그 지분권에 따라 배당받는 형태. 아까 그 산림조합의 위탁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돈을 나중에 가진 거고, 이 완전 협업은 모든 시업이나 생산, 판매, 기술 습득, 시설물 설치, 이용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여 공동 경영하는 형태. 모든 사업이나 그걸 공동으로 해서 이제 나눠 갖는 거고, 부분 협업은 묘목 생산이나 식재 사업, 육림 사업, 목재 생산 등 산림 경영 활동에 하나 또는 몇 개의 부분만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형태로서 품앗이, 두례 등의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협업하는 게 되겠죠. 네. 네, 일과가 끝났네요.